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멈 72의 남택만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밖에서만 하면 또 여러분 질리실까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되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보실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거까지 관리하는 게 진짜 공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남은 기간 동안 막바지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의 다 왔죠. 이제 남은 몇 개 단원 중에서 오늘 5개, 조금 많네요, 분량이. 5개. 먼저 다항식의 사칙 연산, 나머지 정리,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 1차 함수, 명제와 조건까지 살펴보고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단원은 22번째네요. 벌써 다항식의 사칙 연산 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은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숫자 대신에 문자로 되어 있는 식기리에 그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그런 단원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그 문자를 숫자 못지않게 자유자재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은 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조립제법, 그 어떤 식을 다른 1차식으로 나눌 때 쓸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인데 뭐냐, 그 1차 이상의 다항식 fx에 대해서 우리가 1차식 x 빼기 a로 되는 요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숫자 할 때도 그렇게 하죠. 뭐 7을 3으로 나눈다 하면은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구하듯이 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이 있다. 이런 식을 내가 x 더하기 3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고 싶다. 그럼 목과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눠지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쓰죠. 개수만 따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눌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3이죠. 그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하죠. 먼저 3은 내려오고 곱해서 써주고 이 두 개 곱해서 여기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더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마이너스 4 또 곱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써주고 12 그 다음에 또 더하죠. 18 그 다음에 또 곱하죠. 그 다음에 또 써주죠. 어떻게? 빼기 54 그래갖고 마지막에 더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7이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한다? 요게 몫이다. 끝에서부터 상수항. 자, 그래서 결국 뭐다? 이 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3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8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7이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항등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은 우리가 요게 몫이고 어떤 식으로 나눴죠? x 더하기 3으로 나눴죠? 그러면 나머지가 빼기 47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요 식은 항등식이 된다. 자, 그리고 어떤 식이건 어떤 다항식이건 우리가 그 목과 나머지를 계산은 복잡하지만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는 것만 여러분들이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은 그럴 때 쓰면 된다는 거 한 번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못지않게 가끔은 이제 그 곱셈 공식도 전개하는 방법이죠. 그것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기도 하는데 그 점 참고해서 한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벌써 느낌이 오죠. 근과 계수. 근데 11승끼리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 더한 게 플러스 1이고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11승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뭐 해설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10일까지 한 번에 가기 힘드니까 제곱 먼저 한번 가볼까요?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전개한 거에서 빼기
2배 알파 베타를 빼주면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만 남죠.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결국 3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0일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뭐를 구한다? 우리가 또 3승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에서 빼기 3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저거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집어넣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된다? 계산을 하면 4가 나온다. 자, 숫자가 나온 이상 이제 두려울 게 없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건 익숙하게 할 수 있죠. 알파 5제곱 더하기 끝에 거 먼저 할까요? 베타 5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인데 이 뒷부분을 묶을 수 있죠. 어떻게? 5제곱끼리는 그냥 써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알파 베타의 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숫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여기 두 개에서 구했던 거를 대입을 하면은 결국 뭐다?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3이었고,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4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알고 싶은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은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저기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1. 자, 이걸 계산하면 결국 뭐다?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12에 1을 빼준 거니까 결국 11이다. 자, 껑충 띄웠죠. 5제곱까지는 이제 구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여기다가 알파 6제곱만 곱하면 우리가 알파 11승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알파 6제곱을 또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알파 6제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파 세제곱 아까 구한 거 요 식에다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제곱을 해주면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에 더하기 2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요거는 4의 제곱이었으니까 16이고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의 세제곱이니까 빼기 2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은 18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두 개를 곱하면 끝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곱하면 알파 11승 더하기 베타 11승에 아까처럼 알파 베타 5승끼리는 공통으로 묶일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이게 뭐다? 알파 5승 베타 5승이랑 알파 6승 베타 6승 곱한 거다.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들 다 숫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 요거는 더하기 1, 얘는 11, 얘는 18이니까 우리가 결국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알파 11 더하기 베타 11은 199라는 답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가려고 하면 힘드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단계 밟아가는 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원은 23번째 나머지 정리 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은 앞에서 이제 그 식끼리 나눗셈에 관한 그걸 이용하는 그런 단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인 단원인 거죠. 자,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정리를 해보면 뭐다? 어떤 식 fx가 있을 때 다항식 fx가 있을 때 이 식을 어떻게 x 빼기 알파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식을 n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최대 n-1차식이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면 결국 뭐다? 나머지가 상수일 텐데 이 상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여기 x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된다. 결국 이 값은 알파다. f알파다. 이래서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뭐다? 그렇죠. 나머지가 0인 경우, 특히 f알파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다? fx라는 식이 x 빼기 알파라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나머지 식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인수 정리인 거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인수가 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결국 이 나머지 정리 혹은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대충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대입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 딱히 이제 룰이 없이 그때 참고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뭐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뭐 이런 식이 있다. 그럼 이게 뭐로 인수분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정리 통해서 구할 때 여기 대입해 보고자 하는 값은 뭘로 하는 게 좋냐?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들 2하고 3이겠죠. 그리고 상수항의 약수들 1이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딴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들을 걔네들의 b 중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의 약수들, 분자의 상수항의 약수들을 그 짝지은 경우의 수들 중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x 빼기 알파식으로 인수분해 되게 만드는 알파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보고 되면은 인수분해가 되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뒤에 간단히 한 문제 풀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정리를 쓰는 대표적인 문제겠는데요. 자, 먼저 보면은 오차식, 주어진 오차식을 인수분해해라. 그리고 약수의 개수를, 약수를 찾아라 하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걸 인수분해를 하는데 2차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뭘 쓸 수밖에 없다. 인수 정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여기다 x자리에다 대입해서 우리가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그 알파라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결국 최고차항의 개수와 개수의 약수와 상수항의 약수 사이의 b 중에 그 알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최고차항은 1이고 상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은 1의 약수 1 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상수항의 약수 1 또는 마이너스 1 사이의 b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다? 이렇게 또 1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에 1, 요 4개 중에 있다는 건데, 어차피 뭐 결국 따지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네 값은. 그러니까 요 2개 중에 알파가 있을 거다. 그 얘기는 대입을 해봐서 0으로 만드는 걸 있나 없나 확인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일 때는 1 빼기 0, 아니 2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0이다. 샥샥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다? 우리가 이 식을 fx라고 하면은 f1이 0이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결국 fx는 뭘로 인수분해된다?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 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다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탈락인 거죠. 자, 어쨌건 우리가 하나 찾아냈으니까 적어도 1차식으로 인수분해는 우선 할 수 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거는 앞에 배웠던 조립제법인 거죠. 자, 그래서 이 5차식을 개수만 따서 쓰면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고, 이거를 1차식 x-1로 나눌 거기 때문에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1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을 하면은 1이 내려오고 곱해서 써주면 1이 되고, 더해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곱해서 써주면 0이 되고,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그럼 1이 되고 곱하면 1이 되고, 더하면 0이 되고 곱하면 0이 되고, 더하면 1이 되고 곱하면 1이 되고, 그래서 더하면 0이 된다. 나머지가 0이 되는 건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왜냐면 나눠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결국 fx라고 하는 거는 x 빼기 1에 여기가 상수항이고 여기가 4차 항일 테니까 결국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근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 곱셈 공식 써 있는 곳을 참고하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2차식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는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중에 이 안에 있는 식이 있나 확인을 해보면 우선 여기 하나 있네요. 요거 하나 찾았다. 근데 답이 하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12를 인수분해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인수분해했을 때 12의 약수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2랑 3이요 라고 얘기하진 않죠. 얘네들끼리의 곱도 우리가 약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 이런 것도 약수가 되고 6 이런 것도 약수가 되는 것처럼 식에서도 인수분해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 셋만 약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얘네끼리의 곱도 인수가 될 수 있다. 결국 모두 인수가 될 수 있다.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도 인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얘네 둘이 합쳐놨던 얘 있죠? 4차식. 얘도 인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이 뭐다, 결국은. 얘도 우선 약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곧 요식이 나오거든요. 3차식. 그러니까 결국 뭐다? 얘도 약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만 아니고 얘 셋이 답이다. 그래서 답이 3개. 보기에는 4번이라고 하면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이 4번이다. 3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단원은 이제 24번째죠. 삼각함수의 정의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와서 아마 제일 중학교 때 특수각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배웠지만, 이제 그 각을 일반화시키고, 그리고 단위원이라는 걸 놓고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헷갈렸을 친구들이 조금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많이 써봤으니까 이제 익숙할 텐데, 다시 그때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하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처음 삼각함수라는 거를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도라는 단위 대신에 새로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죠. 그럼 잠깐만 이걸 살펴보면은 라디안이라는 건 뭐냐? 결국 어떤 원이 있을 때 그 반지름 길이에 해당하는 그 호 있죠? 호의 길이 r이 되도록 선택을 했을 때 그 호가 이루는 부채꼴의 중심각에 해당하는 각이 1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단위.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원이 커지거나 줄어도 r의 값에 상관없이 r-라는 새로운 원이라고 할지라도, 왜냐면 이 도형 자체는 닮음이기 때문에 이 중심각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모두 다 1라디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대충 도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요 원주가 2파이 r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각도 호의 길이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이 1라디안이 2파이에 있어야 한 바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니까 2파이의 라디안이 결국 360도다. 따라서 1라디안은 나누면 파이분의 180도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대략 한 60도 근방의 각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각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그 도로 했을 때보다 길이의 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각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각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360분의 360도 분의 60도 이런 식의 비례식을 더 이상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호도법 자체가 그 비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정리만 간단히 하면은 우리가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반지름에다가 라디안으로 표현된 중심각 세타를 곱하면 된다. 끝. 더 이상 360분의 몇 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의 RL. 다시 얘기하면 2분의 1의 R의 R 세타니까 결국 2분의 1의 R제곱 세타다. 이런 정도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호도법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만 알면 이제 왜 호도법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 B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삼각 B를 넘어서서 이제 각을 확장을 시키죠. 왜냐하면 삼각 B까지에는 우리가 그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각도가 삼각형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사인, 특수각을 얘기할 때는 90도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90도까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각도를 더 넓게 확장해서 그때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정의하자. 그러려면 먼저 각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을 가지고 각을 얘기한다. 이제 삼각형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오직 시초선과 동경이 있다. 동경이 이제 움직이는 그 선을 의미하고,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을 의미하겠죠. 동경도 반직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동경이 움직일 때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그 사이의 도형을 우리 각이라고 한다. 이 크기를 각의 크기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방향이, 동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초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우리가 플러스 각,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시초선으로부터 많이 돌수록 그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360도 2파이 라디안일 텐데 그거보다 더 돌면 우리가 그 더 큰 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경이 여기 하나 그려졌다고 했을 때 이게 반드시 요 제일 작은 요 크기의 각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동경에 있기 위해서 얘가 이쪽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더 왔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위치에 있는 이 동경이라고 할지라도 각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이라는 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범위로 놓고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일반각의 개념입니다. 일반각.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일반각을 가지고 삼각 함수를 논할 텐데 이때는 이제 단위원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죠.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 왜냐면 반지름이 뭐 달라도 어차피 삼각함수 값은 똑같은데 1이라고 놔야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원이라는 걸 놓고 삼각함수를 다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 원 위에 한 점에 해당하는 원점하고 이은 요 선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동경에 해당하는 거고 시초선을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두면은 결국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요 점을 우리가 x, y라고 두면 그리고 반지름을 결국 여기서는 1이겠지만 1이라고 두면 결국 뭐다? 사인 요 x와 요 반지름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이제 새로 어떻게 정의된다? 반지름 분의 그러니까 r분의인데 여기서는 1이겠죠. 1분의 뭐다? y다. y 값이다. 코사인은 어떻게 정의된다? 1분의 x다. 그리고 탄젠트 값은 x분의 y다. 이제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새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하고 원점하고 요 점에서 x축의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요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요 삼각비 구하는 방법으로 하는 그대로긴 한데 다만 이제 각이 90도보다 커질 수도 있고 그때마다 이제 양의 값도 가지면서 혹은 음의 값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비와는 다르게 삼각함수에서는 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삼각함수의 값도 확장될 수 있다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해서 삼각함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4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확장시켜서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제 드러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간단하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탄젠트 x가 루트 3일 때 그러니까 이런 각 x에 대해서 요 사인 값과 코사인 값 계산한 거를 계산해라 하는 문제죠. 되게 간단한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자, 탄젠트 x가 루트 3이란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단위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원이 있을 때 결국 뭐다? 아이고, 원이 또 찌그러졌네. 자, 루트 3이란 얘기는 결국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x, y라고 두기로 했잖아요. 그 점에 x분의 y 값이 루트 3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루트 3이 되려면 결국 뭐냐? x하고 y의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야 루트 3이라는 플러스 값이 나올 수 있죠. 그 얘기는 요걸 만족하는 x값은 적어도 1, 4분면 아니면 3, 4분면에 있는 값이다. 그리고 그 b가 루트 3이기 때문에 결국 뭐다? 1분의 루트 3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걸 단위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좀 더 편해지겠네요. 자, 그럼 이걸 단위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가 1, 그리고 높이가 루트 3, 결국 이 점의 좌표가 1, 루트 3인 그런 원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2라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보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일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2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탄젠트 x가 루트 3이라는 걸로부터 뭐를 알 수 있냐? 결국 각은 정확히 뭐 모를 수는 있어도 여기 이제 특수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도인지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각을 굳이 몰라도 그 나머지
b들을 다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이면 코사인 값은 얼마죠? 그쵸? 2분의 1이죠. 여기 있으면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인 거죠. 자, 여기 쓰면은 코사인 값은 그쵸? 반지름은 항상 양수로 똑같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사인 값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자,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코사인하고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탄젠트 값만 안다면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값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탄젠트랑 사인 값을 알 수 있는 거고, 사인 값을 안다면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삼각함수에서는 이렇게 어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정보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 항상 주의해서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4제곱한 값들을 구하면 되니까. 근데 보면 어차피 절대값은 똑같죠. 이 경우나 이 각일 때나 결국 어떻다. 답은 하나로 나온다. 그래서 4제곱을 하면은 결국 뭐 2분의 1의 4제곱과 2분의 3의 2분의 루트 3의 루트 3이네요. 자, 이걸 4제곱한 값이랑 똑같다.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다? 그쵸. 8분의 5라는 답이 나온다. 자, 요점 항상 그 삼각함수 할 때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 그 힌트들이 숨어 있으니까 항상 이 점 주의하면서 삼각함수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은 1차 함수 단원입니다. 자, 1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어디서 대부분 다 다뤘냐?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대부분 다 다뤘죠. 왜냐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1차 함수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다. 어떤 경우? 그쵸. x축의 수직인 경우. 그래서 x는 뭐 알파, 꼴로 다뤄지는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랑 상관이 없다. 왜?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반드시 아셔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외에는 기울기랑 뭐 y절편 이런 거 이용해서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1차 함수 미정계수와 조건 그 개념 써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부분만 잠깐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거기 써 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해는 하실 텐데요. 우리가 마치 그 근의 분리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2차 함수에서 그런 걸 하듯이 여기서도 그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조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1차 함수가 있을 때 p랑 1차 함수 이제 fx를 우리가 ax 더하기 b라는 식으로 뒀을 때 우리가 x가 p에서 뭐 q 사이에 fx가 항상 양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묻고 있는 그런 경우에 a, b의 조건을 이제 어떻게 정하겠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제일 편하죠. 그래서 어떤 p랑 q라는 이제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이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이 부분에서는 큰데 이 부분에서는 작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근데 항상 이제 경계가 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경계는 안 들어가죠.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P랑 Q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 P랑 Q라는 점에서는 0이어도 상관없다.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0인지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안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언제다? P라는 점에서 이 1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fp일 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또 하나 q라는 점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왜냐면 이 두 개만 보장이 되면 모양이 직선인 모양이기 때문에 어차피 1차 함수는 만약에 이렇게 될 리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꾸불렁 해가지고 가운데 음수로 갔다가 다시 양수로 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보장이 되면 P랑 Q라는 값 사이에서는 항상 양수가 된다 하는 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 결국 우리가 A랑 B에 관한 연립 부등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조건 이용해서 A, B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나머지 세 개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니까 한번 각자 이렇게 조건을 생각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에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1차 함수일 경우에 우리가 절대값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1번 문제는 절대값 관련된 문제인데, 예, 뭐, 지금 보면 절대값이 무지 많죠? 절대값이 무지 많은 그런 함수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3개 정도만 우선 한번 볼까요? 2개만 먼저 볼까요? 아니, 1개 먼저 봅시다. 자, fx가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이라는 절대값이 씌워진 일체 함수가 있다. 그럼 이때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이거는 원래 절대값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결국 뭐다? 이게 음수인 구간에서 꺾으면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꺾으면. 그래서 결국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된 게 fx의 그래프의 모양일 거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두 개일 땐 어떻게 되죠? fx가 예를 들어서 gx가 예를 들어서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2다.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푸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결국 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 값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 저기가 지금 1인 거죠. 1일 때 x가 2일 때 기준이 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먼저 첫 번째 세 구간인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1보다 작은 구간, 1에서 2 사이인 구간, 2보다 큰 구간. 결국 그 세 가지 구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이 gx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 안도 항상 0보다 작겠죠. x 빼기 1이라고 했을 때 x가 1보다 작으면 x 빼기 1이라는 값은 항상 0보다 작을 거다. 그때 x 빼기 2라는 값도 당연히 x 빼기 1에서 2를 또 뺀 거니까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그럼 우리가 항상 절대값은 그 안이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0보다 작다면 어떻게 한다? 벗길 수 있다. 대신 마이너스 달고. 그러니까 뭐다? gx가 마이너스 x 빼기 1에 빼기 x 빼기 2라는 식이 될 거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된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x 빼기 1에 해당하는 값은 양수가 된다. 그리고 x 빼기 2에 해당하는 값은 음수가 된다. 우리가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0이거나 그때는 그냥 벗겨도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gx라는 식이 어떻게 된다? 앞에 거는 그대로 x 빼기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결국 x는 사라지고 1이라는 값만 상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결국 상수함수 꼴이 된다.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빼기 1이건 x 빼기 2건 둘 다 양수값을 항상 취하게 된다. 이 구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은 무시하고 그냥 벗겨도 된다.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2니까 결국 2x 빼기 3이다. 자, 이걸 이제 한꺼번에 이 구간에 대해서 몰아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인 기울기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1에서 2 사이에는 1이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2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2로서 양수니까 모양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야 모양 같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직선을 그려보지 않아도 y는 ax 더하기 b라는 꼴은 직선이 된다는 거는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을 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 절대값, 1차식으로 되어 있는 절대값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렇게 대야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곧, 그쵸? 이 안을 0으로 만드는 곳이라는 걸 눈치채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룰이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를 하면은 결국 어떻게 일반화가 되냐. 예를 들어서 hx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2 더하기 x 빼기 3이라는 식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 2, 3 각각의 그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에서 모양이 바뀔 거는 확실하죠.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꺾이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대칭형이긴 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항상 그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꺾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이걸 알고 나서 한번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볼까요? 자, 이건 항이 되게 많죠. 항이 몇 개인지 먼저 세볼까요? 여기가 x 빼기 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0, 1, 2 해서 그리고 2n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은 총 몇 개? 2n 더하기 1개가 있는 상황이네요. 결국 절대값이. 그럼 이거는 n의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홀수라는 의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봤지만 홀수일 때는 항상 끝이
가운데가 뾰족하게 된다. 짝수일 때는 가운데가 평평하다. 이 사실도 우리가 1번화 시켜서 알 수 있는데 결국 홀수기 때문에 이 fx라고 하는 값이 뾰족할 거다. 그치? 어디서 뾰족하냐? 정 가운데서 뾰족하겠죠. 우리가 그 절대값을 안을 0으로 만드는 그 값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값.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때는 x가 0일 때 절대값 0으로 만들죠. 이때는 1일 때, 이때는 2n일 때. 결국 처음부터 나열하면은 0, 1 쭉 해갖고 2n까지 나열이 된다. 그림이 내려오고 꺾이고 해서 제일 가운데서 찍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대칭꼴로 나올 거다. 그럼 언제 최소가 되냐? 요 가운데 있을 때겠죠. 우리가 총 2n 플러스 1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n개, 이쪽에 n개가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럼 0부터 생각하면은 결국 언제냐? n개라고 했을 때 n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여기가 n-1개겠죠. 그리고 n개가 되고 이 다음이 이제 n개가 돼서 2n개가 된다. 그래서 정 가운데 있는 건 뭐다? n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최소값이 30이라는 얘기는 결국 fn이 3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fn은 뭐다? 절대값 n 더하기 n-1 더하기 해서 가운데 n 빼기 n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쭉 해서 n 빼기 2n까지 간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절대값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결국 뭐다? 자리가 없네. 일로 와서 n 더하기 n 빼기 1. 왜냐면 얘네들은 양수일 거기 때문에. 그래갖고 어디까지 간다? 0까지 간다. 가운데. 근데 이 다음부터는 어차피 대칭꼴이죠. 부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1이고 0일 텐데 다시 거꾸로 1로 가고 다시 n 빼기 1에 더하기 n으로 더해진다. 그래서 결국 뭐냐? 1부터 n까지 더한 거를 두 번 더해라 하는 겁니다. 요 절대값들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1에서 n까지는 2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개 있으니까 결국 뭐다? n제곱 더하기 n이다. 이게 30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n이 자연수일 때 5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은 5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이후부터는 절대값 계산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있을 때 이 모양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조건이랍니다. 자, 다음 중요한 단어는 명제와 조건 단원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아무것도 모르는 꼬꼬마 시절에 갑자기 이제 뭐 숫자씩 다루다가 명제 조건 나와서 이제 당황하면서 넘어간 그런 단원인데 사실 이 부분을 빼놓고는 뭐 수학을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어떤 문제든지 뭐 우리가 풀고 있는 게 명제와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 개념 써 있는 거에 읽는 거에 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예를 하나 가지고 한번 쭉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제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참거짓을 논할 수 있는 우리가 문장.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개념에도 써 있는데, 뭐 이거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3은 6의 약수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죠? 문장인데,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죠. 어떻죠? 참이죠, 참. 3은 6의 약수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다. 자, 그럼 부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부정은 뭐다? 말 그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다. 그럼 이 명제를 아니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은 6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명제는 원래 명제의 부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얘는 거짓이 되겠죠? 왜냐면 참이라는 걸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라고 할 때는 참 또는 거짓이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참도 거짓도 아닌 명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 자, 우리가 그럼 명제라는 거 말고 이제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 명제는 바로 딱 보자마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는데,
우리가 조건일 때는 경우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6의 약수다 라고 하면은 이건 x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x가 뭐 1일 때는 참이지만 x가 4일 때는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가 쓰여서 어떤 경우에는 참이 됐다가 어떤 경우에는 참이 안 되는, 거짓이 되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미지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u라고 표현하는 그 집합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거를 뭐 1, 2, 3, 4, 5, 6이라고 6개의 자연수로 두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우리가 x값만 따로 뽑자. 그러면 뭐죠? 1, 2, 3, 6인 거죠. 그래서 이 집합을 우리가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을 이제 영문으로 소문자로 P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P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문자 P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에는 항상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이라는 거를 가지고 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건이라는 건 이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기하게 조건을 2개 붙여놓으면 항상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명제가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조건을 2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P. X는 6의 약수다 라는 P라는 조건과 또 다른 거 Q. X는 8의 약수다. 두 조건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은 뭐다? 우리가 미지수에 넣을 수 있는 값은 똑같이, 그냥 줄여서 1, 2, 3, 4, 5만 된다고 하자. 자, 그럼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P라는 조건이면 Q다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자. 이걸 말로 표현하면 어떻죠? X가 6의 약수면 얘가 들어가고, 뭐다? X는 8의 약수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X가 뭔지 모르지만 항상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문장 자체가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뒤의 조건을 만족하냐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이 명제 자체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조건을 붙여 놓으면, 이제 가정과 결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붙여 놓으면 항상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쵸? 거짓이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x가 6의 약수라고 하면 걔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일 텐데, 왜냐면 이 전체 집합 6이 빠져 있으니까 3만 될 텐데, 1, 2, 3만 될 텐데, 그럼 1, 2, 3에 대해서 뭐다? x는 8의 약수다. 8의 약수는 뭐죠? 1, 2, 4죠.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1, 2, 4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 2일 때는 뭐 여기 들어있지만 3일 때는 없기 때문에 마치 3이 8의 약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틀리다, 거짓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조건을 붙였을 때는 그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냐, 결국 밑에 써놨지만 얘네들의 진리집합이죠. 진리집합. 이거는 이제 P, 얘는 이제 Q의 진리집합이니까 라지 Q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진리집합 간의 결국 포함 관계로 우리가 두 조건을 이어 붙인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는 뭐다? P가 Q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가정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이 결론에 들어가야 우리가 항상 참이 되겠죠. 왜냐면 1이면 1이다, 2면 2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3은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3이면 이거다 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결국 뭐다? 여기서는 P가 Q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 명제가 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우리가 그 가정과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집합, 진리집합이라는 게 여기 끼어든다. 뭐를 할 때?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이 사실만 확실하게 아시면
아마 뒤에 있는 문제들, 명제 관련된, 조건 관련된 문제들은 손쉽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모든과 어떤이 포함된 명제, 뭐 여기 대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면, 개념 써 있는 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랑 관련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 P, Q, 우리가 참일 때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써주거든요.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자, 이게 참일 때, 이 명제가 참일 때 뭐라고 부르냐, 이 각각의 조건을, 이 명제에 대해서 P는 우리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건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문제 한번 풀면서 정확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2번 문제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명제와 조건, 그리고 그것들의 참, 거짓, 판별하는 법을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인 걸 고르라고 하는 거죠. 밑에 있는 게 다 명제겠죠. 그러면 이제 명제, 참 또는 거짓이 확실한 거, 그리고 거짓인 것은 버려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가번 먼저 보면은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 자, 우리가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면 거짓인 발레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가 그 발레를 찾을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보이고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데, 해설에 써 있는 거는 이제 그 발레를 찾는 과정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그거 말고 앞에서 얘기했던 포함 관계,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한번 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이거이면 이거다 하니까 뭐다, 이게 조건 1이다, 이게 조건 2다. 그러면 우리가 뭐다, 조건 1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다. 여기서는 뭐다, 전체집합이라는 게 먼저 존재하겠죠. 전체집합은 여기서 뭐다, 우리가 A,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모든 A, B의 쌍이다. A, B는 모두 실수. 이 안에서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평면 위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 1, 우리가 이거를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하면은 결국 P에 대한 조건은 뭐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그림에서 그려보면 뭐겠습니까? 이게 A고, 아니 이게 B이고 이게 A라고 하는 그런 축이면 결국 우리가 A가 B보다 크려면 어때야 되죠? 요 아래쪽인 거죠. B값이 결국 Y값의 역할을 하는데 더 작아야 되니까 요 아래 영역에 해당한다. 이게 B는 A라는 직선일 때, 물론 B는 A는 들어가진 않겠죠. 등호가 없으니까. 자, 그러고 A제곱, 그러니까 이 영역이 곧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진리집합 P. 자, 그럼 Q에 해당하는 거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Q라고 하는 거를 먼저 그리기 전에 저 부등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겠네요. B를 넘겨서 인수분해 하면은 A 빼기 B,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는 식을 얻는데, 우리가 여기서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하죠? 부등식 영역할 때 다뤄봤었죠?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첫 번째, A 빼기 B가 0보다 크고 A 더하기 B도 0보다 클 경우. 두 번째, A, B가 0보다 작고 A 더하기 B도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이 영역을 그림으로 그리면 결국 어디를 의미하냐, A는 B라는 직선과 A는 마이너스 B라는 직선을 그리고 이 경계를 사이로 요 부분과 요 부분에 해당하는 A, B에 해당하는 순서쌍들을 모두 의미한다는 건데, 우리가 P이면 Q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려면 앞에서 뭐라 그랬죠? 요 앞에 조건에 해당하는, 아니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결과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우리가 이거면 이거다 하는 게 항상 성립한다 그랬죠. 근데 그림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이 영역에 있는 값들이 이 영역에 포함이 안 되죠. 물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이 되지만 이 아랫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제는 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례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P에는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가정에는 들어있지만 결과에는 들어있지 않은 진리집합의 원소들을 우리가 발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영역 안에 있는 한 점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있는 좌표를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0,-3 같은 값이 이 부분에 들어있을 텐데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0이 -3보다 크면 뭐다? 0제곱은 -3제곱이다. 이 말 당연히 틀리죠. 이건 맞지만 이건 틀리죠. 그러니까 뭐다? 이 명제는 틀린 명제다. 이게 발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례라고 하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집합관계로 따져봤을 때 이게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발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경우를 드러내놓고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한 가지 발례를 들어서 거짓임을 보이는 게 더 빠를 경우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번 같은 경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번 같은 경우 해설지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참이다라는 걸 증명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 처음 주어진 명제 자체가 바로 증명하기에는 좀 힘든 명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한다? 대우 명제를 생각한다. 왜냐면 어떤 명제의 대우는 항상 그 참거짓이 원래 명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대우로 바꿔놓고 막힐 때는 대우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게 있죠. 그럼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조건 두 개를 다 부정해서 순서도 바꾸는 거죠. 가정이 결론, 결론이 가정. 그래서 A, B가 0이면 뭐다? A 더하기 B가 이걸 부정해야 되니까 A 더하기 B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대우 명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일 방법 중에 또 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가정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로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조리 참이다. 그러면 참인 명제고 그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다. 그럼 거짓인 명제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그렇게 쫙 다 펼치는 방법으로 한번 보일게요. 자, A, B가 0이라고 했을 때 A,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크게 세 가지겠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경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겠죠. 또는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A가 0일 경우는 어떻죠? 절대값 A 0이니까 절대값 B가 여기서도 A가 0이니까 절대값 B다. 그건 당연히 참이죠. 왜냐면 여기 등식이 들어가 있는데 절대값 B는 절대값 B랑 똑같으니까. 이 경우는 참. B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A가 절대값 A다. 참. 그러니까 어떻다? A, B가 0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 결론이 참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다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설하고 거의 똑같이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요거에서는 조건이 아닌 게 껴있다는 걸 한번 확인하라고 다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서 조건은 결국 두 개입니다. 여기 ax 더하기 by가 0보다 크면 이게 조건 1, 뭐 p라고 해당하는 조건 1,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 또는 y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게 조건 2. 그럼 앞에 있는 요 a, b가 모두 양수이고는 뭐냐? 이거는 단지 a, b 그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는 그 a, b의 값을 한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지 딱히 조건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명제 역시 바로 보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대우 명제를 쓰는데 이때 이제 조건을 부정을 시켰죠. 아까 여기서도 조건을 부정을 시켰는데 조건의 부정이라 할 때는 뭐 앞에서 명제의 부정하고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또는으로 엮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y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은 부정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또는이 and로 바뀐다. 그리고 각각의 조건을 부정을 취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바뀌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설에 의해서 이 대우 명제 역시 참인 거를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참인 거를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경우로 나눠서 각각의 그 경우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인 걸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거짓인 걸 찾을 때는 발례를 찾는 게 제일 빠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대우를 이용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수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258번 문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 두 조건, P, Q라는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P, Q에 결국 뭐냐, 진리집합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결국 누가 충분 조건이 되고 누가 필요 조건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P가 Q에 속하는 경우엔 누가 조건 P가 조건 Q의 뭐다? 충분 조건이다. 반대로 P가 Q를 포함할 때는 우리가 조건 P가 조건 Q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두 조건이 있을 때 진리집합이 속하는 조건이 충분 조건이고 다른 조건에 속하는 조건이 충분 조건이고 포함하는 조건이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참인 명제는 어떻게 되냐? P이면 Q이다. 이게 참인 거고 이때는 Q이면 P이다 라는 게 참인 명제가 각각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알면은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구할 때 아마 애를 먹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우리가 P라고 이름을 붙이고 밑에 보기로 나와 있는 5개의 조건을 각각 Q1, Q2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일까요? Q5까지 해설에는 ABCD로 했는데 여기서 그냥 Q라고 두겠습니다. 설명의 일관성상.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P의 진리집합을 확인해야겠죠. 항상 진리집합 비교해야 되니까. 그럼 진리집합 P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이미 나와 있죠. A가 B랑 같은 모든 A, B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때 A, B의 순서상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 진리집합을 표현할 때 좀 더 용이하겠죠. 그러면은 A, B 실수일 때 서로 같은 A, B의 순서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P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우리가 이 순서상을 좌표에 나타내면 그림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로축을 A, 세로축을 B라고 하면 결국 뭐다? A는 B인 이런 직선 형태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P의 진리집합의 원소들이 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Q에 해당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Q1에 해당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인 거죠. 이걸 만족하는 A, B는 뭐다? A는 0, B는 0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이 진리집합 Q1을 계산하면 뭐밖에 없다? 결국은 0,0밖에 없다는 거죠. A도 0, B도 0인 거. 그럼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 뭡니까? 원점인 거죠, 원점. A, B일 때. 그러면 이제 이걸 P랑 Q랑 비교해야 되는데 누가 누굴 포함합니까? 그쵸, P가 Q를 포함하죠. 그럼 우리가 누가 누굴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함되는 거를 충분 조건, 포함하는 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 조건을. 그리고 Q는 반대로 P를 포함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그렇게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인 거네요. 답 1번. 바로 나오네요. 끝났네요. 자, 나머지 거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도. 자, 그럼 두 번째 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0이다. 우리가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A 세제곱이 넘겨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일 때는 세제곱근 추해도 똑같으니까 결국 A가 마이너스 B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결국 뭐죠? 이때는 이걸 만족하는 A, B를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에 해당하는 A고 B고 이게 원점 지나는 이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 Q2의 원소가 되겠죠.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P랑 비교했을 때 P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 점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느 것도 서로 포함하지를 않죠. 이때는 그러니까 Q2랑 P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이 두 조건 갖고 참인 명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다. 이 얘기는 곧 인수분해해서 보면은 좀 더 편하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결국 뭐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다. 그럼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이고, 여기 원점 진화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인 두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인데, 이때는 이게 Q3에 이제 해당하는 진리 집합이겠죠.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이. 근데 이때는 P랑 비교를 하면은 누가 누굴 포함하죠? Q3가 P를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조건 P가 Q3에 속하니까 P가 충분 조건이고 Q3가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찾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4번은 어떻게 되나요? A 세제곱이 B 세제곱이다. 백인데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뭐다? 실수에서는 A가 B란 얘기다. 세제곱권 취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P라는 조건하고 아예 똑같죠. 우리가 이럴 때 뭐라 그런다? P는 Q4의 필요 충분 조건이고, 조건이니까 이제 이렇게 써야겠지만, Q4는 P의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우리가 그 진리집합을 비교하면 Q4가 P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 충분 조건, Q4가 P의 충분 조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필요 조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조건은 아닌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보면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0인 걸 찾으라. 이런 A, B는 결국 뭐다? 넘기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은 건데 이때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B인 거다. 이건 아까 위에서 찾은 세 번째 경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Q5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진리집합은 결국 뭐랑 똑같다? Q3랑 똑같다. 따라서 우리가 뭐다? Q5라고 하는 거는 조건 P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맨 처음에 찾았던 첫 번째 Q1에 해당하는 그 조건만이 우리가 찾는 P에 대해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진리집합이다 라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개 단원 간략하고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대충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느낌이 들죠. 문제들도 그렇고 내용들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던 항상 쓰이는 개념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무시하시지 마시고 한번 다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